전라북도 익산엔 큰 절이 하나 있었다. 이 절을 둘러싸고 몇 가지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 절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단지 탑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곳엔 용으로 변한 미륵을 맞는 사찰이 있었고 그 사찰은 세상에서 가장 컸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그 사찰의 이름은 미륵사였고 사찰을 지은 사람은 무왕이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에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탑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황량한 절터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탑입니다. 이 탑을 처음 본 사람은 우선 그 규모에 놀랍니다. 높이가 14m가 넘고 제 키의 8배가 넘습니다. 모양도 아주 독특하죠. 지금은 형태가 많이 부서져서 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탑은 돌로 만든 최초의 탑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탑이 서 있는 미륵사에는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옛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미륵사지가 발굴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의 신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미륵사에 숨어있는 백제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미륵사가 어떤 절인지 밝혀낼 수 있는 최초의 단서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 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륵사. 오래전부터 이 터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탑이 하나 있다. 규모는 물론이고 독특한 생김새까지 일반 석탑과는 전혀 다른 탑이다. 반쯤 부서져서 6층만 남아있는 탑. 탑 구석구석마다 배어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자 가장 큰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반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중앙의 문이다. 탑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문은 사면에 하나씩 모두 4개가 있다. 통로를 따라서 탑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기둥을 만날 수 있다. 석탑 안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중앙에 기둥이 서 있다. 십자 통로 중앙에 버티고 선 기둥은 목적 건물에서나 볼 수 있는 기둥이다. 이 기둥뿐만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 돌탑이 목조 건물을 빼어 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그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운 이중 기단. 밑부분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배흘림 기둥. 목조 건물의 기둥에 해당한다. 삼단의 받침돌이 지붕돌을 받치고 있는 형태. 목조 건물의 지붕 밑부분을 연상시킨다. 옥계석에 추녀 끝이 살짝 올라간 반전. 이런 특징 때문에 이 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전환한 최초의 탑으로 알려져 있다. 목탑 형태를 띤 이 탑은 현재 남은 모습만으로도 국내 최대의 탑이다. 그렇다면 이 탑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탑을 두고 7층설과 9층설이 분분했다. 그런데 돌탑의 일부였던 노반석이 발견되면서 탑의 규모가 정확히 드러났다. 노반석이라 해서 맨 꼭대기 층에 붙는 돌이 있습니다. 그 상륜부를 구성하는 건데 노반석이 나왔는데 그 노반석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보니까 9층으로 복원했을 때 크기하고 이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미륵사 탑은 원래 9층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9층이 됐을 때 높이가 28m,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대한 석탑을 어떻게 돌로 만들 수 있었을까? 미륵사 탑은 단단한 재질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6자 8치. 탑을 쌓기 위해서 우선 화강암을 수백 장 자르고 다듬어야 했을 것이다. 2자 3치. 익산에 있는 석재 공장에서 탑의 기둥 한 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런 기둥 한 개를 자르고 다듬는데도 대여세는 좋게 걸린다. 이렇게 공들여 다듬은 기둥은 탑을 쌓는 곳까지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옮겨서 흙을 경사지게 깐 후에 나무를 대고 세워야 했다. 올라간다. 크자. 힘도 쓰고. 크자. 기둥 하나를 다듬고 세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당시 기술로 어떻게 탑을 9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지금 여기서 이놈은 이렇게 쌓았지만서도 이 위에 또 돌이 올라간다고 인정이 들 적에 여기까지 또 흙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빈버드 해가지고 한 15도 각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후에다 또 돌을 올려놓고 해가지고 미륵탑이 이렇게 완성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공법이 아니고서는 옛날에 뭐 저 탑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 틀림없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은 하나만이 아니었다. 남아있는 미륵사 탑과 일직선상에 또 하나의 탑터가 발견된다. 탑터와 기단, 유물들을 통해서 이 탑 역시 돌로 만들어졌고 크기와 형태는 남아있던 미륵사 탑과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동탑은 남아있는 석탑을 근거로 해서 1993년에 복원했다. 복원 당시 인간문화재급 석수장들이 참여해서 첨단 기술과 현대 장비로 공사를 했는데 설계 기간 8개월, 공사 기간이 26개월이 걸렸고 석재가 1,300톤, 연인원 24,000명이나 동원된 대규모 역사였다. 고대 건축 기술의 결정체 미륵사 탑. 미륵사에는 이러한 거대한 석탑이 2개가 있었다. 이 미륵사 탑을 지금의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석탑을 한 개도 아니고 이 2개나 세웠다면 이 미륵사가 얼마나 대단한 절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삼국유사에 이 미륵사에 대한 창건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 못을 메우고 미륵 3전과 회전, 탑, 낭무를 각각 3곳에 세웠다. 하룻밤 만에 이 거대한 못을 메웠다는 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해서 이 미륵사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단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연못 위에 절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절 안에 미륵 3전을 모신 금당과 탑, 복도를 각각 3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사실일까요?
창건 당시 미륵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에 있던 탑은 2개만이 아니었다. 2 탑 사이에 또 하나의 탑의 흔적이 나타난다. 중간에 있던 탑터는 양쪽의 석탑터보다 2배 정도 크다. 탑의 높이는 기단의 길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기단 한 변은 19.2m, 대각선은 22m. 탑의 높이는 통상 기단 대각선의 2배. 몸체 위에 있는 상륜부까지 합치면 전체 높이는 50-60m로 추정된다. 규모가 이렇게 거대하다면 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탑을 조사할 때 지금 이 부분이 기단이 하층 기단이 되는데요. 하층 기단 하부 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순막새 기와하고 기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와하고 더불어서 숯하고 불의 탄흙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탑이 석탑이었다고 한다면은 기와라든가 불의 탄흙 또는 숯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탑을 일단 목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탑 내부를 조사하는데 안쪽에 상당히 묘하게 생긴 그 석재가 이렇게 상당히 깊이 박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석탑의 경우에는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탑이 목탑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탑이 서 있는 집안을 발굴한 결과 놀라운 점이 발견됐다. 마사토와 점질토를 떡판처럼 교대로 쌓은 판축의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가장 아랫부분은 돌을 깔았는데 이것은 집안 밑에 있는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한 배려다. 실제 조사 결과 미륵사토는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거대한 연못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연못을 흙으로 메우고 그 땅을 다시 4m 이상 파고 들어가 돌을 깔고는 시루떡처럼 47단까지 다졌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단 한 단마다 지름이 3-4cm인 나무 막대로 일일이 흙을 다졌다. 기초공사부터 미륵사를 얼마나 치밀하게 지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치밀하게 다진 집안 위에 화려하고 웅장한 목탑을 세웠다. 이 목탑의 높이는 양쪽 석탑의 2배. 미륵사 창건 당시엔 이러한 3개의 탑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탑이 3개가 있었다는 전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판축은 탑 뒤의 건물터에서도 발견된다. 이곳은 금당이 있던 곳이었다. 금당터에서는 녹색의 유약을 바른 기와가 다량 출토됐다. 이 녹유는 국내에서 발견된 최초의 것이다. 녹유 기와는 석가래 끝에부터 석가래 부식을 막고 건물을 치장하는 기능도 했다. 당시 금당은 녹색의 석가래 기와와 붉은색의 기와가 화려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금당은 모두 3개가 있었다. 가운데 금당은 2층이고 양쪽 금당의 2배 크기다. 이 치미는 미륵사에서 가장 큰 건물터인 강당터에서 출토됐다. 치미는 사찰이나 궁궐 지붕의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특수 기와다. 이러한 치미가 장식되어 있는 강당은 4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강당터를 통해 미륵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곳 승방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승방 하나는 10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러한 승방은 총 32개가 있었고 대강당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 발견된다.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갖춘 삼원양식. 이런 구조는 동양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건물지만 5만여 평. 신라의 최대 사찰 황룡사보다 2배 가까이 넓다. 그렇다면 창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 장사에 보이는 그 수기에 걸려서 공사를 했다. 임금이 행차했다. 그런 기록이 보이는데 그 수기라는 기한이 이 길을 12년으로 보통 잡으니까 그건 36년이거든요. 수는 3월, 기는 12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창건 기간은 3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대한 연못을 메워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세운 화려하고 웅장한 사찰. 미륵사를 둘러싼 전설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미륵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거대한 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이 절을 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국유사는 백제 제30대 무왕이 이 미륵사를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님, 선한 공주님, 마동과 논에 나가 궁궐로 돌아가네.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서동요입니다. 이 서동요의 주인공이 바로 무왕입니다. 이 서동요의 본래 내용은 선화공주가 밤마다 몰래 서동을 품에 안고 잔답니다. 지금 들어도 그 가사가 아주 고약하죠? 이 노래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경주에 퍼졌고 드디어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서동은 말을 캐며 살았다고 해서 어렸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왕은 말을 캐며 살았던 미천한 신분에서 왕이 됐고 또 그런 신분에서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륵사를 세웠던 베일에 쌓인 인물, 무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어머니는 서울 남쪽의 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모세용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 장은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름은 서동이었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동국의 어지 승남엔 무왕의 어머니가 마룡지라는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고 이 마룡지는 오금사 남쪽 백보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익산에는 오금산성이 있고 이 오금산성 밑에는 마룡지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다. 마룡지 근처의 숲에는 서동의 어머니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터가 있다. 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오금사 남쪽 100여 보의
서동모의 축실지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 넓은 지역이 지금 현재는 나무가 서 있지만은 여기가 집터짜리예요. 그것을 이쪽에 지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초석도 그때 그 초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백제 때 그 기와 조각이 여기서 많이 출토가 됩니다.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서동이 익산에서 태어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익산 출신의 가난한 서동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동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아이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점을 봤을 때 또 하나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왕족입니다. 왕족이지만은 이 가난한 생활하는 왕족이라 했을 한 것은 이게 바로 이 몰락한 왕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몰락 왕족이었다고 해도 익산에 사는 몰락 왕족이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